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면서 살이 확 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체중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거나 무리하게 살을 뺀다기보다 건강하게 덜 먹기 습관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 굶을 수도 없는 거고 덜 먹는 조절이 비만 탈출을 위한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살 빼기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나요? 최근에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 빼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 씻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살을 빠르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 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살 빼기를 할 경우에 요요 현상이 매우 심하게 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네.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요요 현상이라든지 부작용, 장애까지 겪는 분도 계시는군요. 심한 경우에는 또 그런 평생 치울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만을 걱정하는 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도 이제 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비만이 결국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알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더불어서 암이라든지 관절 질환의 발병률을 더 높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우리가 이제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건강을 해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만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대사 질환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이 한 번 발병을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겠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제 대사 질환들은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평상시에 이제 식사 조절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조절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질환들에 한번 걸리게 되면 상당히 관리나 치료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비만 등을 관리를 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 질환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런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이 무리하게 살 빼기를 할 경우에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체중을 천천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빼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살 빼기를 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 중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저혈당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결국에 균형을 유지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살 빼기를 지속하기 힘들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살 빼기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요요 현상들이 생겨서 예전보다 더 많은 체중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합병증 발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살 빼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단기적인 이제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성과에 좀 치우쳐서 예.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는데 체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사실 체중을 늘리고 나면 이게 우리 몸도 사실은 이전에 좀 많이 나갔던 체중을 좀 기억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을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빼서 내 몸인 것처럼 인식시키지 않고 살을 급격히 빼면 반드시 다시 요요 현상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마른 몸을 선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얼마 전에 외국에서도 그 마른 패션 모델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지나치게 마른 몸을 선호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지나치게 마른 몸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비만이 아닌 사람도
건강하고 체중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뚱뚱하다고 느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심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어떤 이 비만이나 어떤 마른 몸에 대한 선호 때문에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이라는 게 체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예, 흔히 말하는 체질량 지수로 계산을 했을 때 비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킬로그램으로 표현되는 체중을 미터로 표현되는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의 기준은 이제 인종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25 비만이라고 이상이요?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만이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은 겉으로 봐도 비만이 느껴지는 정도죠, 아무래도. 조금은 통통하다라고 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죠. 25 정도면. 네. 근육이 많아도 겉으로 보기에 체격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 보여지는 거로 판단하기엔 사실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당뇨병도 그렇고 비만 여부를 짐작할 때 꼭 허리둘레를 물어보시는데 이 허리둘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뱃속 장기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지방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보디빌더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근육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체질량 지수는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체질량 지수는 내장 지방을 대표되는 비만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내장 지방, 그러니까 비만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허리둘레가 되고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더 좋은 비만의 진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복부 비만이 주는 위험이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방이 우리가 축적될 수 있는 곳은 이제 ong덩이 같은 부분이랑 뱃속 장기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엉덩이 같은 곳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체지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뱃속 장기 사이사이에 존재해서 배가 나와 보이게 하는 게 이제 내장지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체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상치질혈증 같은 연관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내장지방은 대표되는 이제 복부 비만이 건강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사실 체지방은 사실은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른 분들이라도 허리둘레가 좀 있다, 배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랐다고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유난히 큰 사람들은 우리가 올챙이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내장 비만, 우리가 뭐 복부 비만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같은 체질량 지수라고 해도 이런 복부 비만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 체질량 지수가 똑같이 25인 사람이 있어도 근육량이 많고 특히 지방,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장 지방이 많아서 허리둘레가 이제 굵은 사람들,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자는 90cm, 여성은 이제 85cm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다음 이제 커지면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치질혈증 같은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비만 예방을 위한 방법이란 건 다 아시는데요. 근데 진짜 좀 억울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유난히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뭐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비만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비만에 좀 취약한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비만이라는 것도 유전병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생활 습관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 다음에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네. 또한 중요한 건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지,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비만에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약만 갖고는 따지기는 좀 힘듭니다. 요즘 맞춤식 살 빼기라는 말도 하거든요.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만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 때문에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흔하지는 않지만 쿠싱 증후군,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만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질환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은 그러한 갖고 있는 질환을 잘 치료하면 또 비만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원인이 없이 우리가 이제 비만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비만의 정도와 동반된 질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비만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비만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나누면 35 이상이면 이제 고도 비만, 그리고 30 이상이면 중등도 비만, 그리고 25 이상이면 경도 비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고도 비만이면서 심한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빠른 체중 감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 이제 그 요즘 뭐 대사 수술, 일반적으로 뭐 베리아트릭 서저리 뭐 이렇게 가지고 알고 있는데 대사 수술을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등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동반된 질환 여부를 고려를 해서 식사 조절이나 운동 요법도 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만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각자 개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역시 안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인들, 이제 국민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임상 연구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전문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간헐적 단식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헐적 단식 효과를 얻지 못하고 문제가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뇨병 약물이라든지 그래서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본인 임의대로 할 경우에 잘못하면 저혈당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인지 장애 같은 이제 약물 치료 중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간헐적 단식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동반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치 선생이랑 상의를 해서 본인이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저혈당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약물을 먹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우리 몸의 소금 성분이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그다음에 저혈압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치의랑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탄고지로 불리는데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은 어떨까요? 이게 한동안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제 호두는 요즘 최근에는 뭐 케톤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줄인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체중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도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는 오히려 동맥경화를 악화시켜서 동맥경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과도한 근육 소실을 유발하게 돼서 활동이나 운동 능력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서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라든지 발작, 혼수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은 절대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끊고 채식 위주의 생식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영양 섭취에서 탄수화물을 한 50에서 60% 정도 섭취를 하고, 단백질이랑 지방을 한 20%, 20% 정도 각각 20%씩 섭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뇌입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지 못하면 두뇌 활동에 많은 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식 위주의 생식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채소도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사, 조절된 건강한 균형대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요. 건강한 살 빼기에 빠지지 않는 게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체중이 줄면 우리 지방도 줄지만 근육량도 같이 좀 줍니다. 근육량도 줄어드는군요. 이제 그러시면 많이들 경험해 보시고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신 분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러면 이제 근육량이 줄면 활동이나 운동 영향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무기력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무기력해지고요. 예.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려면 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제가 체중은 계단식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중이 줄면 우리 몸의 대사량도 같이 줄어들어서 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영양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열량 소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식사만 줄여서는 지금도 적게 먹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중 조절하는 게 힘든데 그래서 요요 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체중을 관리를 하려면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열량 소비도 조금씩 더 운동량도 늘려가지고 해줘야지 손쉽게 체중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절은 봄이고요. 옷차림은 얇아지는데요. 건강한 방법의 살 빼기 끝으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본인의 노력 없이 이렇게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체중은 계단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살 빼기 중간에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또한 식사 조절을 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의 그래서 균형이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여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식단 유지를 하고 항상 일정하게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가 체중 감소 효과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몸에 어떤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 네. 이제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건강한 살 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